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의사 이주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형분화, 우리가 성형수술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우리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얼만큼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성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제가 들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지금 우리의 현상, 우리의 세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성형이 몇 건이나 수술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성형수술의 건수에 대한 집계를 내주질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가슴 확대 수술이에요. 가슴 확대 수술만 1년에 30만 건이 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어림잡아서 생각해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시술들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거의 100만 건 가까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 때 눕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해피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반대로 심각한 부작용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성형의 강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형수술의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자, 어떤 환자분이 어머님인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애가 살이 너무 이렇게 쪄가지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흡입 수술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5살이면은 아직까지 사춘기고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은 시기, 조금 더 자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방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방을 속 안에서 빼내기만 하고서 겉에 껍질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속 안에 지방세포가 빠져나가면서 지방을 싸고 있는 그 가죽들, 피부, 진피 이런 조직들은 쫄아붙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과도하게 쫄아붙게 되면은 팔이나 다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의사나 정보가 과연 있는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합니다. 그런데 지방흡입 수술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이제 해보면 인터넷에서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누가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일반 환자들,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수술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실 생일 케이크 사건,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이라고 해서 온 뉴스와 신문이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그 뉴스는 약간 창피스럽게도 해외에서도 실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소개가 돼서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환자를 눕혀놓고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태연하게 환자는 마취시켜놓고 바로 그 옆에서 생일 케이크를 불어서 끄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의사들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어떤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와 어떤 환자의 생명과 뭐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의도이고
의료라는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신성함이라든가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뷰티 닥터, 특히 이제 이런 미용 수술만 집도하는 병원은 더 심한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직업적인 자존심이라든가 신성함 이런 면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병원도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의사도 신성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내가 쌍꺼풀을 돈 내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돈 내고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줘서 이쁘게 됐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땡큐, 의느님, 오케이, 그냥 이걸로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지금의 미용 수술의 현상입니다. 성형수술의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막장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령의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사가 환자하고 상담하고 진료를 해요. 진료실에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환자분한테는 이러이러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실에서는 엉뚱한 의사가 들어갑니다.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마취가 된 상태도 환자는 물론 모르죠. 그리고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외래에서 진료는 또 처음에 상담 받았던 의사분이 해요. 자, 이게 유령의사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병원이 마트처럼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처럼 병원도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병원에서는 광고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광고비 다 감당해야 되고, 노른자의 땅에다가 좋은 빌딩에다가 뭐 빌딩 하나 아예 사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차리는 것도 있고, 대형화된 병원들이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병원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창출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돈인데 단위 시간에 빨리빨리 상담도 하면서 동시에 수술이 돼야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료는 A라는 의사가 하고 있으면서 이 의사한테 모든 마케팅이 다 집중이 돼요. 광고를 모든 의사한테 다 하는 건 어렵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광고를 보고 온 환자분들은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료를 하면서 동시에 수술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대화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오로지 성형 광고, 한국에서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성형 문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술의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의사들이 배우러 와요. 또 와서 가르쳐 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뭐 한국에서는 발전된 성형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창피한 그런 사건들이었었죠. 그런 어떤 치부가 좀 낱낱하게 이렇게 밝혀진 그런 사건들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라고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미국에서 케이블 TV에서 익스트림 메이크업 쇼라고 하는 TV 프로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보고서 본따 가지고서는 또 유사한 프로가 방영이 됐었죠. 자, 요것만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이고 매직이고 앞뒤 관계 다 띄워놓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띄워놓고서 요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성형만큼 좋은 게 이 세상에 없겠죠. 자, 과연 그런가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수술에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수술, 미용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전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비현실적인 기대가 나오게 됩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마술처럼, 이거는 어떤 이제 예전에 한 5년쯤 6년쯤 전에 극장에서 방영이 됐었던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중들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 연예인들 굉장히 얼굴도 작고 이제 날씬하고 뭐 비현실적인 그런 이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자꾸 저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 버렸고, 그런 정형화된 길로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성형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성형의 트렌드, 그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현실적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꿈속 판타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내가 맞춰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우리 성형 문화가 이렇게 되는 어떤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성형외과 교과서에 보면은 첫 번째 좀 나와 있는, 써져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이거다. 자, 얼굴 작은 거다. 얼굴이 크면은 추한 것이고, 얼굴이 작은 건 아름다운 것이다. 맞는 말인가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조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이 또 누군가한테는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형 수술을 생각하는 대중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성형 수술도 정확하게 자기에게 알맞는, 자기에게 걸맞는 성형 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과연 어떤가요? 한마디 더 얘기하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SNS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셀카들 많이 올려요. 자, 셀카를 받는 게 다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 예쁘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야지 좋아요가 많이 눌리니까 그거를 많은 좋아요를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조작된 모습들이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 계속 띄어져 가지고서는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눈웃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쁜 분이 있다고 쳐요. 눈으로 웃는 게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눈웃음을 지을 때 자기 눈가에 지는 주름이 되게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눈가 주름 없애기 해가지고 눈가 보톡스를 놔달라고 왔었어요. 보톡스 맞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맞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매력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없으면은 이쁜 거고 눈가에 주름이 많으면은 못생긴 거냐, 추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후의 성형수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할 부분의 핵심이에요. 자기 진실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이고 또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누군가한테 항상 첫인상이나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가 너무 투명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담 왔어요. 나는 투명스럽고 사나운 성격이 아닌데 너무 강하고 투명스럽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이미지를 갖다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상담해서 보니까 이거는 치아가 앞으로 좀 뻐드랑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앞니에서.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그런 뻐드랑이가 웃을 때마다 보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웃지는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입에 힘을 주면서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되게 투명스럽고 사교적이 못하는 성격이구나, 나랑 어울리기 싫은 사람인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치과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치과 교정이라든가 치아적인 문제를 한번 상담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그것을 이제 막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넓게 보면은 또 미용술이고 성형술인 겁니다. 또 하나의 성형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림에서 보듯이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거랑 의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의사가 아니에요. 이전에 한 여러 명의 의사들을 또 거쳐오면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상담 받았었던 다른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를 이제 찾아가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고르겠어요?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걸 선택해요. 뭘 가지고 선택하겠어요? 그냥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 나는 앞트임을 하고 싶은데 이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앞트임 하지 말아라, 앞트임 하면 이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트임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사가 나올 때까지 병원을 돌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수술을 해요. 돈을 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가만히 보니까 환자들이 다 이렇게 해요. 다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입맛에 맞는 환자를 병원을 골라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에 맞는 의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병원을 돌아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 병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봐가지고 환자들한테 노라는 말을 안 합니다. 당신은 이 수술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언젠가서부터. 왜냐?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앞팀을 할 사람이에요. 그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 자, 양악수술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양악수술이 뭔지 한번 잠깐만 설명해보면, 원래 이름은 양악 동시 이동 수술이에요.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서 양악이라고 하는데,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이동을 시켜서 부정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고안된 수술입니다. 원래는 이건 미용수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능적인 수술이고 또 교정치과적인 수술이에요. 교정치과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이죠. 양악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도 편해지고 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전후사진을 딱 올려놓고서 와서 이거 해라, 자 수술비 1000만 원이다, 뭐 1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광고를 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앞뒤 안 따지고 전후사진만 보고서 병원을 돕니다. 닥터 쇼핑을 합니다. 이제 자, 내가 양악수술을 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와 똑같죠. 자, 의사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처음에는 당신은 양악수술을 할 적응 상태가 안 됩니다. 당신 상태에서 지금 치아
교합이 틀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맞아 있는 상태인데 단지 얼굴 조그맣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 가지고 이 수술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도 병원들이 서로 간의 경쟁이 붙어가지고서는 TV며 잡지며 온갖 데에다가 다 광고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런 병원들은 자 어차피 내가 안 된다고 해봤자 이 환자는 또 딴 데 가가지고 저 돈 내고 하겠지 라는 생각에 자, 상담실장들은 병원에서 뭘 받느냐 인센티브라는 걸 받아요. 1,500만 원짜리 수술을 만약에 환자와 계약을 하면은 그 중에 1%, 2%, 몇 프로 이런 걸 갖다가 또 가져가요. 상담실장들은 이런 체제하에서 물불 안 가리고 수술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정말 거의 막장 가까이까지 가버린 거예요. 한때는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게 성형수술의 대명사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 3년쯤 전이래요. 그러니까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2, 3년 전까지 양악수술 열풍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온갖 지하철 병마다 다 양악수술 전후사진 도배가 돼 있고 이거 하면 저 정도로 예뻐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저거 돈 주고 사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말하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병원들이 미용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편입이 되면서 병원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면서 발생한 현상들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도 가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게 좀 더 일찍 찾아오고 일찍 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양악수술은 지금 이미 좀 젖조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로 인한 이 양악수술 캔디데이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했었던 분들이 너무나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입을 아예 평생 동안 못 벌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젖죠 이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딴 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끊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또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문화가 되어야만 이런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닥터 쇼핑 이 좀 더 심해지면 닥터 맞추기가 됩니다. 쌍꺼풀은 A 병원에서 하고 앞팀은 B 병원에서 하고 코 수술은 C 병원에서 하고 안면 유광은 D 병원에서 하고 이렇게 병을 갖다 다 돌면서 그냥 거의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된 이유는 환자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무슨 앞팀, 무슨 쌍꺼풀, 뭐 무슨 가슴 수술, 뭐 무슨 기계를 이용한 지방흡입, 뭐 등등등 이런 선전 광고 문구들을 다 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을 주고서 계약을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닥터 쇼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터넷 서치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항목들을 갖다 외우고 있지만 정작 상담해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의 얼굴이 어떤가, 자기 스스로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게 바로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런 소비자 마인드로 병원을 고르고 수술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언젠가는 끊겨야 돼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붐이 일어났다가 한 번씩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소비자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의 아름다움은 뭔가, 나의 미는 무엇인가, 나의 개성은 무엇고 나의 진실성은 무엇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필요한 것이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어떻게 하고 광고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수술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수술의 어떤 트렌드, 폐단, 유령 수술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가지고 재생산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크닉이고 학문이고 또 발전된 그런 기술이지 매직은 아니에요. 마술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성형수술은
익스트림 메이크오버가 아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성형수술을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내가 그 중심이고, 내가 개선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군가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성형수술에 대한 정말 확실한 어떤 그 진실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 강연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